아들이 두 번째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나던 날을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아들이 짐을 들고 나가는 전 며느리의 뒷모습을 현관 끝에서 바라보던 그 표정.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아비라면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아프지 않기를. 이 아이가 또 그 얼굴을 하지 않기를. 며느리는 처음엔 참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국 좀 더 드세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아들이 집에 있는 날이면 식탁 위에 반찬이 한두 가지씩 더 올라왔고 말소리에도 살뜰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왔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떠난 첫날 저녁 식탁에는 반찬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일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겠거니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풍경이 반복되자 그때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저는 그저 신경 써야 할 짐이었다는 걸. 가끔 이유 없이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답하고 눈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 작은 거리감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걸 저는 느꼈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재혼한 아들이 또 실패할까봐. 그 한 가지 이유로 저는 많은 것을 삼켰습니다. 나이든 아비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식탁 앞에서도 좁은 복도에서 스치는 순간에도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참음이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참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병원에서 나오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몸의 어딘가는 늘 점검이 필요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강했고 마트가 한 블록 앞에 보였습니다. 그 마트 입구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장 보러 나온 듯 했습니다.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핸드폰을 보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까웠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내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건지 그냥 귀에 댄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지 않은 목소리로.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려 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으니까, 주변이 시끄러웠으니까. 그러나 마음 한쪽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에 스쳐간 표정을. 당황도 아니었고 반가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 뒤로도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한 번, 백화점 1층 입구에서 한 번, 버스 정류장 앞에서 또 한 번.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한 사람이 됐고 저는 말을 걸다 멈추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복될수록 저는 먼저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불러도 소용없다는 걸 몸이 먼저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며느리는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들이 있는 날이면 그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살갑고 익숙한 그 말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트 앞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지 잠깐 헷갈릴 만큼 두 모습의 간격이 넓었습니다. 집안의 며느리와 밖의 며느리.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짐작이 사실로 굳어졌을 때 저는 차마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싫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나이든 몸에서 난다는 냄새 때문에 바깥에서는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도 저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아들 회사 가족 행사 초대장이 집으로 날아든 날, 저는 그 끝이 어디쯤인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행사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아들 회사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저도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래전에 맞춰놓은 남색 재킷. 아들 행사에 아비가 허름하게 갈 수는 없다 싶어 서랍 안쪽에서 꺼낸 옷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와 아들은 행사장 위치며 주차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저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아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차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먼저 내렸고 지인을 발견했는지 조금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도 문을 열고 내리려는데 며느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사 사람들한텐 그냥 친척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친척. 어떤 말은 뜻보다 무게가 먼저 옵니다. 그 단어가 그랬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가슴 어딘가가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의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는 그저 불편한 친척 어른이 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부탁하는 눈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창피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동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먼저 앞서 나갔고 아들 옆에 자연스럽게 붙어 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울렸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반듯하고 젊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한 발짝 뒤에 섰습니다. 행사장 안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뒤섞였고 아들은 여기저기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존중받고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 마음의 한쪽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보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며느리의 말이 끼어들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달라던 그 목소리가. 음식을 집어드는 동안에도 음악 소리가 잦아드는 사이에도 그 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누구인가? 그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거창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질문 앞에 서는 일이 생깁니다. 대답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물음이지만 한번 떠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것.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된 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동료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들과 같은 부서에 있는 듯 서로 아는 사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눈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버님이세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1초,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스쳤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달라던 그 목소리가. 그 말을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그 정도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부장 아버지입니다. 말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힘들여 꺼내야 하는 말이 됐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말을 가장 단단하게 발음해야 했다는 사실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표정을 바꾸더니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이 항상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그것도 존경한다는 말을. 저는 그 자리에서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샘이 얕아진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짧게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긴 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음료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잠시 행사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복잡한 것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당황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또 다른 무엇인지.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며느리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팔에 손을 얹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아침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듯 핸들을 잡고 앞을 봤고 며느리는 창밖을 봤고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색 재킷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이 존경한다는 말을 회사에서 한다는 것. 그 아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마트 앞 골목에서 있었던 일도, 카페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친척이라 불러달라던 그날도. 그날 밤 뒤에서 아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던 집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낮고 평평하게 가라앉은 목소리. 감정을 꾹 눌러 담은 사람이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 저는 방문 너머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낮았고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개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 제 방 앞에 섰을 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있었던 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정을 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일을 있었던 순서대로. 마트 앞 골목에서 이름을 불렀던 날,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던 날, 백화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반복됐던 그 장면들. 그리고 행사장 입구에서 며느리가 속삭이던 그 말까지. 친척이라고 해달라던 그 말까지. 아들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앉지도 않고 문틀에 기댄 채로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나서 괜히 목이 말랐습니다. 이런 말을 아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나이에 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것이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변명이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했어? 5글자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눈이 흔들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학예회가 있던 날 공장 일이 늦게 끝나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교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참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었고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드러난 건 며느리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직 모르는 것이. 그것을 언제 꺼낼지 꺼내야 할지조차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바라고 이 집에 들어왔는지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추는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돌아서 나올 때는 반드시 더 큰 소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지인들에게 했다는 말을 처음 전해 들은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머뭇거리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직접 말하기 못하다면서도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곧 아버님 재산 정리하면 우리도 좀 여유 생겨요. 며느리가 친한 지인들 사이에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인지 계산 끝에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결국 제 귀까지 왔다는 건 한두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살갑게 굴던 그 첫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제일이에요. 그 말이 어떤 계산 위에 놓인 말이었는지를 생각하니 입안이 썼습니다. 속았다는 것보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제 자신이 더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당장 불러 세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이르면 알게 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래 남는 건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래 거래해온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 일부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대하던 몫이 그쪽으로 먼저 정리됐습니다. 나머지는 아들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도록 소리 없이 그러나 빈틈없이.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면 며느리와 또 부딪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정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지킨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마무리한 일로 남겨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후회할 게 없어야 찍는 거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밤 아들과의 이야기가 한 고비를 넘기고 난 뒤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불렀고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처리가 끝난 서류였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읽어 내려갔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계산하던 숫자들이 순서대로 사라지는 걸 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는. 아들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계산하던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어.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한 번 나오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꺼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붙들 수 있을 것 같던 것들이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는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게 편안함이 아니라 팽팽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혼자 챙겨 먹는 것 같았고 아들과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돌아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 생각해온 일이었기 때문에 결과 앞에서 새삼 흔들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온 건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침묵이 대화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자지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힘들었겠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 선 건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고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 앞에서 용서를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인지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는지. 사과는 필요 없다. 존중이 먼저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릅니다. 꾸중으로 들렸을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뜻 그대로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보다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분가를 결정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다고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걸,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으면 된다는 걸 이 나이에는 압니다. 이사날 아들이 짐을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바로 옆 동이에요. 밥은 같이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며느리는 이삿짐을 싸면서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잠깐 멈칫했지만 끝내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트 앞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외면당하던 그날을. 그때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쓸렸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텅 빈 집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옆동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을 것입니다. 노인을 가볍게 보면 잃는 게 더 많다는 걸. 나이 들었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존중받지 못할 자리라면 스스로 지키면 된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단단하게 발음해야 했던 그 순간. 친척이라 불러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조용히 걸어 들어가야 했던 그 걸음. 그리고 소리 없이 준비하고 소리 없이 마무리한 그 시간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아야 했던 말, 삼켜야 했던 감정,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날들. 나이 들었다고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할 자리라면 스스로 지키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연 읽어주는 밤은 매주 여러분 곁에 이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살면서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 겪고 있을 이야기를,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나와 비슷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 하나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가 대신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